여러분, 혹시 밤중에 눈 덮인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침반도 소용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오직 발밑에 하얀 눈만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보다 훨씬 더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버렸거든요. 박준호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살 군에 입대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병이었던 그는 야간행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그와 분대원들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면 동상에 걸릴 것 같았고 뒤처지면 낙오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준호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그는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달랐습니다. 웃음은 사치였고 의무는 불순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남조선 괴뢰들을 경멸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 외치기만 했지만 어느새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남쪽은 적이다. 남쪽은 위험하다. 남쪽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서가던 선임의 등불이 사라지더니 준호는 곧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뒤처진 이는 둘 더 있었습니다. 22의 정성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부르주아의 퇴폐 예술이라 배웠기에 숨겨야 했던 청년. 그리고 38배 분대장 리광철, 15년 군 생활로 단련된 베테랑이었습니다. 분대장 동지,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리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 들여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저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이었을 수도, 3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의 발은 감각이 없어졌고 정성우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마을이다. 리광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건물의 모양, 간판의 글씨, 도로의 포장 상태까지.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한간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만복 통달기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글씨체가, 그 단어가 그들이 배운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분대장 동지,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리광철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정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훈련 중에 길을 잃고 눈보라의 방향 감각을 잃고 그렇게 그들은 평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보위부에 끌려가던 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쪽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그 남쪽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성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리광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어둠 속에 숨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죽게 될까요? 그때 누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여는 최금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뒤편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웠고, 너무 지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들을 비췄을 때 할머니는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군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해진 북한군 복장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동상으로 새빨갰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빨리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적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보면 죽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할머니는 자신들을 안으로 들이는 걸까요? 함정일까요? 리광철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우는 이미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걱정 마요. 나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나요. 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동시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생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그저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국밥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준호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얼마 만에 배고픔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앉아요. 여기. 할머니가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고분고분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큰 냄비에서 국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푸고 김치를 담아서 3개의 상을 차렸습니다. 먹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얀 쌀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 빨갛고 아삭한 김치. 그것은 그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자신들을 회유하기 위한 수작일까요?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뜨겁고 짭짤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숟가락을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옆에서 정성우도 리광철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는지, 천천히 먹어요. 더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부드러운 눈빛. 그 눈빛 속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왜 저희를? 준호는 묻다가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밥 먹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준호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평생 배웠습니다. 당이 먼저고 수령이 먼저고 조국이 먼저라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리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 아니 할머니, 우리를 왜 도와주는 겁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6.25 때 죽었어요. 북에서 내려온 군인들 총에 맞아서요.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자신들을 증오해야 마땅합니다. 복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후에 실종됐어요. 군대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지. 나중에 들으니까 북으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들 보니까 내 아들 생각이 나요. 저 북쪽 어딘가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아들 말이에요. 누군가 내 아들에게도 밥 한 그릇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가게 안쪽 작은 창고에 숨겨주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깔아주고 군복을 벗어서 말리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적의 계략입니다. 리광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를 회유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북의 정보를 캐내려는 거예요. 하지만 분대장 동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의 눈빛은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뭐가 중요해? 리광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혁명전사입니다. 적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혁명전사. 그 단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정말 혁명전사일까요? 아니면 그저 배고픈, 추운, 무서운 20살 청년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다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할머니의 물음에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기운 차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요. 죽을 먹으면서 준호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머니를 해칠 수도 있는데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얼굴 좀 봐요. 누가 누구를 해쳐? 당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 같은 건 나라가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20해를 살면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배고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함에 대한 갈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서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참지 말고. 정성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리광철만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15년간 명령만을 따르며 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국밥이었고, 때로는 라면이었고, 때로는 김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정성우의 동상은 심각했는데 할머니가 약을 구해다 발라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보내준 거예요. 딸이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는데 가끔 물건을 보내줘요. 기자요? 응.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잡아내는 기자예요. 정의감이 강한 애지.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신기했습니다. 남한에는 기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자가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잡아낸다는 것을 북에서 배운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치킨을 가져왔습니다. 옆집 치킨집 주인 박만복 사장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고 옆집 아저씨가 줬어요. 옆집 아저씨도 아세요? 준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숨길 수가 있나? 만복이가 밤에 쓰레기 버리다가 당신들 보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사정 이야기했지. 그런데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만복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에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밥이나 먹이고 봐야지. 그러더라고.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자신들을 도와주는 걸까요? 적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신들이 배운 것이 틀렸던 걸까요? 치킨을 먹으면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하지만 리광철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우리를 안심시킨 다음에 넘기려는 거예요. 분대장 동지, 만약 그게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신고했을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광철은 준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동무는 지금 적에게 포섭되고 있는 거요. 저는 그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발각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성우의 동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했고 고열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이러다가 죽어요. 안 됩니다. 리광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성우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아는 의사한테 연락할게요.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연락한 사람은 한혜진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계 지역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습니다. 할머니와는 오래된 친분이 있었습니다. 예진의 어머니가 할머니의 옛 친구였거든요. 예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북한군 복장, 동상 환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예진아, 제발. 이 아이를 살려줘.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예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군인이었습니다. 규정상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죽어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진은 의료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제대로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야 해요. 그녀는 정성우의 발을 소독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링거를 꽂았습니다. 준호와 리광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적국의 군의관이 자신들의 동료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당신은 왜 우리를 돕습니까? 리광철이 물었습니다. 예진은 작업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리광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적과 아군으로 세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환자와 의사만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예진은 세 사람을 검사했습니다.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고 경미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타민제와 연고를 건네주었습니다. 일단 이걸로 버텨요.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해야 해요.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뜻입니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조만간 군에서 수색작전을 펼칠 거예요. 실종된 북한 병사들을 찾기 위해서요. 그 전에 자수하는 게 나아요. 자수라니. 준호는 그 단어에 움찔했습니다.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감옥에 갈까요? 아니면... 예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자수하면 귀순자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물론 조사는 받겠지만 목숨은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기 남을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요. 여기 남는다고요?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요. 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 삶, 그것은 가능할까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이 따뜻한 곳에서?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은요? 고향의 가족들은요? 하지만 가족은... 준호의 말에 예진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넘어오면 가족을 다시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북에서는 당신들을 배신자로 여길 테니까요. 배신자? 그 단어가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배신자가 될까요? 단지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배신일까요? 단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일까요? 리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대장 동지, 돌아가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리광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진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정성우의 상태도 안정적이지 않고 군의 수색도 시작될 거예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내일 이 일을 보고할 겁니다. 그게 내 의무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예진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 북쪽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곳, 고향이 있는 곳, 하지만 동시에 배고픔이 있는 곳, 추위가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리광철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여기 남을 것이라고. 그것이 배신이든 아니든 자신은 살고 싶다고. 따뜻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군용 차량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예진이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했으니 밤 동안은 시간을 준 셈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할머니의 가게로 들어왔고 세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준호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군인들은 그들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할머니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애들아, 겁내지 마. 괜찮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이었지만 그 일주일은 준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군 시설로 이송된 세 사람은 각각 격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위협하지도 고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북에서 무엇을 했는지. 준호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첩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길을 잃은 병사였을 뿐이니까요. 조사관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 남고 싶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남는다고 하면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을 겁니다. 북에서는 당신을 배신자로 규정할 테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남쪽에 왔었고 남쪽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돌아가면 당신도 가족도 의심받을 겁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가는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병사 3명이 자유이사로 귀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와 정성우는 남기로 결정했고 리광철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를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습니다. 담당자 장태훈의 말에 준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뜻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들이 나만의 자유와 풍요를 경험하고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잠깐만요.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장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본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 남게 만든 것은 체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국밥을 주신 할머니, 저를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 치킨을 주신 아저씨, 그분들의 따뜻함이 저를 여기 남게 만들었습니다. 장태훈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한이 북한보다 좋은 나라라서 남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따뜻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을 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예진도 참석해 있었는데 그녀는 준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태훈과 다른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별도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장태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당신은 국가의 대북 홍보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자유 대한민국, 인권의 나라,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강조일 뿐이에요. 준호는 장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쪽도 북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선전이 있고 조작이 있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야 해요. 그날 밤 준호는 시설에서 빠져나와 할머니의 가게로 갔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예진이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 온 거야? 할머니, 저 실수한 것 같아요.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저 자유롭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도 저를 이용하려고 해요. 할머니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곳은 없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야. 내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한 말, 그게 가능한 곳이 여기야. 하지만 북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지금 너는 비난받을지 몰라도 목숨은 안전해. 그게 차이야.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였습니다. 준호의 기자회견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양분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준호를 배은망덕한 귀순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진보 언론은 용기 있는 진실의 목소리라고 칭찬했습니다. SNS에서는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가 할머니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북한 병사 은닉죄로 조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금자 씨, 당신은 왜 북한 군인들을 발견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과 신고는 별개 아닙니까? 당신의 행동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할머니의 대답에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할머니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녀가 옳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준호는 할머니가 조사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진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준호 씨, 지금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론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이요? 그래요. 사람들이 할머니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언론을 이용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이야기를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자 오미나를 찾아갔습니다. 오미나는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미나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인터뷰했고 박만복 치킨집 사장을 인터뷰했고 예진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미나는 취재 중에 할머니의 옛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오미나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큰딸이었고 오미나는 할머니의 외손녀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모르고 지냈지만 우연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은 오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미나를 보더니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너 혹시 연희 딸이니? 네. 제 어머니가 최연희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낳은 딸이었지만 사정이 있어 다른 집에 입양 보냈습니다.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렇게 손녀와 만난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진짜 이야기를요. 오미나는 기사를 썼습니다. 국경을 넘은 국밥 한 그릇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할머니의 이야기, 준호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지지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책임자 할머니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딩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할머니를 변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 대한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남한에 와서 혜택 받으면서 불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악플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광철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북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는 날 준호는 그를 만났습니다. 리광철은 준호에게 작은 목도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요. 나는 가져갈 수 없으니 동무가 간직하시오. 분대장 동지, 나는 돌아가야 하오.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동무는 여기서 잘 사시오. 따뜻하게 사시오. 리광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리광철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대장 동지, 북에서 살아계세요. 그래, 그쪽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리광철은 북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할머니 가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리광철이 준 목도리를 꼭 쥐고서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여기 남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야. 리광철도 그걸 알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도 고생하시고, 분대장님은 돌아가시고,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내가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미나의 기사는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속 기사를 내며 정부의 귀순자 홍보 조작을 폭로했습니다. 장태훈이 준호와 정성우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려 했던 사실, 기자회견 대본을 미리 짜놓았던 사실, 그리고 할머니를 압박하려 했던 사실까지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장태호는 해임되었고 담당 부서는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그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배고프고 추위를 느끼고 따뜻함을 원한다는 것을, 전국에서 할머니를 응원하는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가게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국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만복의 치킨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복 통닭은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준호와 정성우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정성우는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이 자신의 삶을 바꿨듯이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준호를 불러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남긴 편지야. 만약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면 읽으라고 했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계속 사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북쪽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들도 어머니의 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도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를 통해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할머니,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 살아있는 증거야. 북쪽에도 너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증거지. 그래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 준호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에게 단순히 밥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몇 달 후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귀순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할머니를 부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할머니의 은닉죄 혐의는 취하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인도주의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준 것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 일이지요.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도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예진도 있었고 오미나도 있었고 박만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장태훈이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부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임된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그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장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먹으러 오세요.
제가 한 그릇 대접할게요. 장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가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호, 정성우, 예진, 오미나, 박만복, 그리고 장태훈까지. 그들은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비법이 뭐예요? 정성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껏 끓이는 거야. 그리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이는 거지.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라니요? 그래. 음식은 사랑이야. 사랑을 담아 만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음식이지. 준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신도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담은 음식을.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법 숙련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고 나중에는 요리학교에도 다녔습니다. 그의 꿈은 자신만의 식당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식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에서 남북의 음식을 융합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북한의 평양냉면과 남한의 비빔밥을 합친 요리, 북한의 두부밥과 남한의 치즈를 합친 요리. 그의 음식은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개업식 날 할머니가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는 그저 밥 한 그릇 줬을 뿐이야. 그 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예진도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을 떠나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 잘 됐네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죽을 것 같더니 이제는 이렇게 멋진 요리사가 됐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만복도 왔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준호, 우리 같이 사업해 볼까? 사업이요? 그래. 만복 통닭이랑 내 평화식당이랑 합쳐서 평화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평화 통닭, 평화 국밥, 평화 비빔밥. 어때?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식으로 평화를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성우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북에서 배운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풍과 남한에서 배운 현대 미술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첫 전시회가 열렸는데 중심에는 할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밥을 내미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배경에는 경계선이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미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평화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태호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준호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권력보다 중요한 것들을. 어느 날 준호는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가게에 좀 와줄래? 준호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낡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 방송이야. 가끔 들어. 준호는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북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곳 사람들이 궁금해서였을까요? 준호야, 북쪽 소식 들려? 아니요. 제가 여기 온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내 가족도? 네. 아마 무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야. 그때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도 아드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네. 꼭 그럴 거예요. 제가 그날을 위해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게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5년 후 만복 평화치킨과 평화식당은 전국에 지점을 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이거 먹고 힘내라였습니다. 박만복이 처음 북한 병사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탈북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얼어붙은 얼굴. 밥 좀. 준호는 즉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을 끓였습니다. 남자가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할머니의 국밥을 먹던 그날을. 천천히 먹어요. 더 있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준호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신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 잘했다. 할머니처럼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렸어요. 준호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따뜻하게 사는 걸. 전화를 끊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경계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자신은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가장 큰 잔치를 열 것입니다. 남과 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잔치를. 그리고 그날 리광철 분대장님도 오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아드님도 오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믿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까지 자신은 계속 따뜻한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국경을 넘은 국밥 한 그릇처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음식을. 그것이 준호가 할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세상에는 국경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따뜻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추위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자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박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경계를 세울 것인가, 다리를 놓을 것인가, 증오를 키울 것인가, 사랑을 나눌 것인가.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